그래, 끝내. 아들놈 성공했으니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20해 전 아무 말 없이 실종됐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으로요. 오늘의 주인공 수희 씨는 그 순간 원망이 아닌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수희 씨는 그렇게 남편을 다시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 반가운 사람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그 문틈으로 오래 숨겨진 거짓말도 함께 들어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해 만에 돌아온 남편,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차가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희 씨에게 20해는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동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 수희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한번 바꾸지 않았어요. 혹시나 남편이 기적처럼 돌아올까 봐요. 어린 현우가 엄마,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수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동철과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고 이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동철은 평소처럼 된장국에 밥을 먹고 문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지요.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희 씨는 경찰서와 병원을 뛰어다녔고 동철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철을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통장 거래도 끊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남편이 도망간 거 아니야? 딴 여자 생긴 거겠지. 수희 씨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희 씨는 반찬가게 조리,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아들 현우를 키웠습니다. 허리가 늘 아팠고 손목도 시큰거렸지만 현우 학원비만큼은 밀리지 않게 했어요. 아들 현우는 그 은혜에 보답하듯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수희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동철의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우리 현우 잘 컸어. 내가 해냈어.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작은 자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겨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은 번호로 3번이나 전화가 오자 수희 씨는 불안한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이 말했습니다. 혹시 김동철 씨 가족분 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희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동철로 보이는 남자가 노숙자 쉼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몸이 쇠약했고 기억도 온전하지 않아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희 씨는 곧장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지요. 현우야, 네 아버지 찾았대. 수희 씨와 현우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작은 면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분명 남편 동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희 씨가 알던 그 남자는 아니었어요. 얼굴은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했으며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수희 씨를 알아보지 못한 듯 겁먹은 얼굴로 의자만 붙잡고 있었지요. 수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수희야. 동철은 한참 수희 씨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희. 그 이름 하나에 수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원망해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졌냐고 따져야 했지요. 하지만 눈앞의 동철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병든 사람 같았고 길에서 오래 구른 사람 같았어요. 수희 씨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밀 검사는 가족이 인계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희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그러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수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버지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날 밤 동철은 스무회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희 씨는 따뜻한 물을 받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동철의 옛 내복을 꺼냈습니다.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했던 옷이었지요. 현우가 그 옷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 옷 사드리면 돼요. 수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처음 돌아온 날이잖아. 수희 씨는 죽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풀고 참기름을 조금 넣었어요. 동철이 예전에 아플 때 먹던 방식이었습니다. 동철은 숟가락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먹었지요. 수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에 좀 맞아? 동철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희 씨는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수희 씨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도 몇 번이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또 사라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수희 씨는 동철을 어린아이처럼 돌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가능성이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희 씨는 약 먹는 시간을 수첩에 적어 식사와 함께 꼼꼼히 챙겼지요. 하지만 아들 현우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변호사로 살아오며 너무 많은 거짓말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다 진실한 게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피해자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희 씨에게 동철의 귀환은 너무나도 큰 기적이었어요. 동철이 돌아온 뒤 수희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동철의 방을 확인했고 반찬은 일일이 먹기 좋게 잘라주었어요. 외출할 때는 이름과 주소를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동철은 그런 수희 씨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희 씨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지요. 반면 현우는 아버지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희 씨와 현우는 동철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매 검사를 위해서였지요.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김동철 씨 하고 이름을 부르자 동철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현우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도 가물가물하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부르는 이름에는 너무 빠르게 반응했지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같이 온 사람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동철은 대부분 모른다고 했고, 수희 씨를 바라보며 겨우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수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현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의사가 쉬운 계산을 물었습니다. 1,000원짜리 5장이면 얼마지요? 동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5,000원.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기억 장애 가능성은 있지만 증상이 조금 고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는 일부러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사무실 근처로 오세요. 강남 쪽이라 차가 좀 막힐 거예요. 그 순간 동철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짧은 반응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동철은 화장실 위치도 헷갈리고 부엌도 잘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말에는 반응이 빨랐어요. 어느 날 수희 씨가 병원비 이야기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보태준다니까 괜찮긴 한데 그 순간 동철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현우가 일부러 물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걱정되세요? 동철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며칠 뒤 수희 씨도 의아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동철의 낡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몇 달 전에 일식집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장소는 수희 씨가 전혀 모르는 동네였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발견됐다는 사람이 불과 몇 달 전 값비싼 일식집에 방문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희 씨는 동철의 손톱을 깎아주다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을 했다면 손이 아주 거칠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동철의 손은 생각보다 고왔고 손목 안쪽에는 시계를 찾던 자국처럼 선명한 선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희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시계 차고 다녔어? 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몰라. 또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현우는 일부러 거실 탁자 위에 자신의 로펌 명함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와 보니 명함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동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동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몰라. 현우가 명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 주소입니다. 그 순간 동철의 시선이 명함 끝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수희 씨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동철이 머무는 작은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철의 잠꼬대가 들렸거든요. 지수가 그 순간 수희 씨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지수가 문 열어. 다음 날 아침, 수희 씨는 동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숙이라는 사람 알아? 동철의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 다시 흐릿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몰라. 수희 씨는 더 묻지 않았지만 현우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이름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날 저녁 현우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억이 이상해요. 집 구조는 모른다고 하면서 돈 이야기는 알아듣고 제 로펌 이야기도 듣고요. 지숙이라는 이름에도 분명히 반응했어요. 수희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손이 너무 고와. 거리에서 오래 산 사람 손 같지 않아.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합니다. 수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확인은 해야지. 수희 씨가 기적이라 믿었던 귀하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었어요. 기록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먼저 동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낡은 코트, 작은 가방, 금이 간 휴대폰, 오래된 지갑. 노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짐치고는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수희 씨는 동철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일식집 영수증도 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동네는 수희 씨의 집과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동네를 찾아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세탁소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세탁소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동철 아저씨 아니에요? 지수건이랑 살던 분.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수희 씨가 물었을 때 동철의 눈이 흔들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두 사람이 거의 20회를 부부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20회. 수희 씨가 식당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며 현우를 키운 그 시간 동안 동철은 죽은 것도 아니고 떠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철의 휴대폰을 복구했고 삭제된 메시지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지숙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카드값 빨리 갚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그리고 동철이 보낸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끝내. 아들놈 성공했으니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현우는 더 이상 동철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가족이 그리워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던 지숙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지자 아들의 성공을 떠올린 겁니다. 현우는 다음으로 그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지숙과 동철을 오래된 사실혼 부부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돈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결국 동철이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동철은 아픈 노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며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 수희 씨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복구된 문자, 동네 사람들의 증언, 지숙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있었지요. 수희 씨는 천천히 종이를 넘기다가 동철의 메시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래, 끝내. 아들놈 성공했으니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 한 줄에 수희 씨의 지난 세월이 짓밟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까봐, 어디서 기억을 잃고 헤매는 것일까봐 늘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철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 옆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수희 씨가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죽었을까봐 걱정했어. 그런데 살아 있었네. 나만 장례도 못 치른 과부처럼 살았네. 작은 방에서는 동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밥을 먹고 자기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소리가 수희 씨에게는 더없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수희 씨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젠 나 저 사람 안 믿어.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돈, 재산, 편한 노후. 그리고 그 앞에서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 거예요. 남편만을 기다리던 아내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삶을 모욕한 사람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수희 씨와 아들 현우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동철의 옷을 빨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동철은 점점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도 못 찾는 척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수희 씨가 없을 때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정확히 꺼냈습니다. 현우는 일부러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덫을 너무 일찍 닫으면 안 되니까요. 사냥감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며칠 뒤 현우는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건물 지분 문제도 있고요. 동철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무사 말로는 가족 명의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대요. 어머니 이름으로 일부 옮기거나 아버지 상태 봐서 공동 명의도 검토할 수 있고요. 공동 명의라는 말이 나오자 동철의 눈빛이 순간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동철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수희 씨에게 전보다 다정하게 굴었고 현우가 오면 어색하게 웃었어요. 가끔은 현우를 바라보다가 아들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돈 냄새가 나자 갑자기 아버지가 된 것이지요. 이제 필요한 건 지숙이었습니다. 동철 혼자라면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이 나타나면 달라집니다. 현우는 복구된 휴대폰에서 지숙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지요. 박지숙 씨 되십니까? 김동철 씨 아들 김현우입니다.
아버지와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현우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저희 어머니 집에 계십니다. 박지숙 씨와의 금전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현우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박지숙 씨와 사는 동안 생긴 생활비와 빚 문제를 저희 어머니 쪽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지숙은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뭐요? 내가 그 인간을 몇 년을 받아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나쁜 년 만들어? 그 인간 밀린 카드값도 처리 안 하고 사라졌다고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사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숙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20에 가까이요. 됐어요? 그 말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지요. 조만간 가족 재산 정리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숙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디에요?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할게요. 현우는 조용한 한정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동철에게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재산 정리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철은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토요일 저녁, 수희 씨는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수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봐야 해. 그래야 끝날 것 같아. 한정식당 별실에 들어선 동철은 먼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싼 곳인지 확인하는 눈치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 현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철의 시선이 바로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실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동철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별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예약 손님 일행분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숙이 들어왔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초점 없는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여기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었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수희 씨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사이였지요. 그리고 동철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들어오는 순간 동철의 눈빛이 또렷하게 흔들렸습니다. 동철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지숙아, 네가 여길 왜? 기억을 잃었다던 남자가 지숙의 이름은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숙은 동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김동철, 너 여기서 아주 대접받고 있었네. 본처 집에서는 아픈 노인 행사하면서 밥 얻어먹고 있었어? 동철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 나는 몰라. 하지만 지숙은 그 연기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나랑 산 세월이 20해야.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자고 내 돈으로 놀러 다니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수희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20회라는 말이 직접 지숙의 입에서 나왔으니까요. 동철은 버벅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몰라. 이상한 여자야. 지숙이 비웃었습니다. 이상한 여자? 너 내 집 주소도 아직 외우잖아. 이제 와서 나를 몰라? 네가 나랑 끝내는 건 상관없는데 밀린 카드값은 내고 가야지.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숙 씨, 두 분이 함께 사신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숙은 동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20회 가까이요. 이 인간이 처음에는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본처랑은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그 말에 동철이 발끈했습니다. 예전에 네가 먼저 꼬셨던 거잖아. 맨몸으로 가도 된다고. 근데 뭐? 이제 와서 카드값? 방금 전까지 지숙을 전혀 모른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먼저 꼬셨는지 따지고 있었어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돌아오셨나 봅니다. 동철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너 지금 애비를 떠보는 거냐? 수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다 기억하고 있었네. 동철은 수희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수희야, 그게 아니라. 수희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이름도 기억하네. 지숙 씨 이름도 기억했고. 그런데 우리 현우 어린 시절은 기억 안 난다고 했지. 나를 보고도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 동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인간 원래 이런 인간이에요. 필요하면 불쌍한 척하고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아들 변호사 됐다면서 이제 자기도 살 길 생겼다고 얼마나 떠들었었는데. 현우가 복구된 문자 내역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철이 보낸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들놈 성공했으니 이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지요. 이 문자 아버지 휴대폰에서 복구했습니다. 오늘 대화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동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네가 지금 아버지를 시험하고 녹음까지 해?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라서 참은 겁니다. 남이었으면 첫날부터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동철은 그제서야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철은 수희 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희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수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야. 뜯어먹을 데가 생겨서 온 거지. 그때 지숙이 동철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내 돈부터 갚아. 네가 내 명의로 쓴 카드값, 생활비, 월세 밀린 거 다 갚아. 동철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풀리면 너한테도 좀 챙겨주려고 했어. 지숙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잘 풀려? 고작 본처 아들 재산 뜯어내는 게 네 계획이었잖아. 동철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현우가 변호사 됐으면 애비도 좀 챙겨야지. 내가 낳아줬는데 그 정도도 못 받아? 그 순간 수희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졌습니다. 키우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20회 동안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 마지막에 꺼낸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낳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버리고 사라진 시간을 돈으로 보상받을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산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환자인지 기억을 잃은 척하는 사기꾼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기억 잃은 척 접근해서 온갖 수발을 다 들게 하고 생활비도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는 제 재산까지 넘보려 한 정황 모두 정리해 둘 겁니다. 현우는 지숙과 동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돈 문제는 두 분끼리 해결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동철은 수희 씨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수희야, 내가 그래도 네 남편이잖아. 수희 씨는 손을 뺐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부부라서 내가 할 일이 있겠지. 이혼 소송이든 필요한 절차든. 그런데 남편으로서 당신을 받아줄 일은 이제 없어. 현우는 어머니 수희 씨를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경찰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동철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들아, 잠깐만.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래? 현우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어머니의 대리인입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수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자 수희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난다. 너무 더러워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올 마음도 없어. 동철이 스스로 만든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원한 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지요. 그날 이후 수희 씨 집에 동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이혼 소송 준비, 수희 씨가 부담한 병원비와 생활비 내역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지요. 동철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아프다고 했으며 조금 지나자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포로 자식아.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끊어내냐? 동정심도 없냐? 하지만 현우는 감정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문자로 남기라고 했고 협박성 발언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지숙도 동철이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려 했다며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박지숙 씨와 김동철 씨 사이의 금전 문제는 두 분의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동철과 지숙은 결국 서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카드값, 병원비, 월세, 생활비를 두고 다퉜지만 그 싸움은 더 이상 수희 씨의 몫이 아니었어요. 수희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이불을 걷고 동철의 옛 내복과 낡은 구두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건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현우와 젊은 수희 씨, 그리고 동철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수희 씨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동철은 멀쩡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로 가족을 두고 나갔고, 저 얼굴로 다른 여자와 살았고, 저 얼굴로 다시 돌아와 병든 척을 했습니다. 수희 씨는 사진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 넣어
서랍 가장 아래 칸에 넣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게요? 수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버린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잖아. 그냥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기억하려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동철은 자신이 병이 있어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수희 씨가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와 녹음 자료, 복구된 문자, 지숙의 진술까지 보이자 동철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희 씨가 달라진 게 컸지요. 수희 씨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 몇 달 뒤 수희 씨는 법적으로도 동철과 갈라섰습니다. 동철이 기대했던 재산은 단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희 씨가 더 이상 그의 뒤치다꺼리를 할 이유는 사라졌지요. 동철은 지숙에게도 수희 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지숙과는 돈 문제로 계속 다퉜고 둘은 결국 서로의 밑바닥만 확인한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현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수희 씨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지만 늘 미루어왔던 곳이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은 수희 씨는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현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시간도 챙기세요. 수희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나도 많이 아팠더라. 그래도 이제 알겠어. 누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버려진 건 아니더라.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제가 항상 어머니 편에 설게요. 아들로도 변호사로도요. 수희 씨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내 편 좀 들어보려고. 그날 이후 수희 씨는 조금씩 자기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과 화분을 들였습니다. 동철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희 씨의 시간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수희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보려 했던 마음이 죄는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수희 씨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네 아버지 이름 들으면 예전처럼 심장이 내려앉지는 않아.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수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 그런데 괜찮아지는 중이야.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삶 전체를 끌고 가게 두지는 않을 수 있어요. 동철은 끝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희 씨는 더 이상 그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사과를 받아내려다 보면 내 인생이 또 그 사람에게 묶이니까요. 수희 씨는 이제 그 끈을 놓기로 했습니다. 20해 만에 돌아온 남편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어든 상처를 다시 찢어놓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수희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수희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방의 화분에는 새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외로운 조용함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수희 씨의 평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남기고 간 빈자리가 아니라 수희 씨가 스스로 되찾은 자리였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은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수희 씨처럼 끝까지 확인하셨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문을 닫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